90년대 후반, 북한 함흥. 한겨울의 칼바람이 지붕을 긁어대는 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나가 거뭇한 벽면이 드러나 있었고,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냉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 깊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7살 김주성이가 솥 하나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는 맹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흘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1만 킬로미터를 걸어 어머니 품에 안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그 처절한 시절이었습니다. 북한 땅 곳곳에서는 굶어 죽은 시신이 길가에 나뒹굴었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처럼 걷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 시절. 함흥의 한 초라한 흙집에서도 죽음의 냄새는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주성인의 집은 그래도 동네에서는 조금 나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동철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무엇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리 깊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촛불 하나를 켜고 주성이 무릎에 낡은 종이를 펼쳐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획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건 기억이다, 이건 니은이다, 천천히 다정하게. 주성이는 아버지의 굵고 따뜻한 손가락을 따라 혀를 내밀며 따라 읽었습니다. 광대뼈가 날카롭게 솟았지만 눈매가 깊고 선한 아버지. 인민복 자락이 낡아 실밥이 뜯겨 있어도 아들 앞에서 웃을 때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김정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성이가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면 자신의 몫을 쉴미없이 아들 그릇에 덜어주었고 주성이가 잠든 뒤에도 한참을 더 앉아서 아들의 숨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늘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는 사람 특유의 아득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린 주성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이 언제나 따뜻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새벽, 주성이는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눈은 뜨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특유의 본능이 그를 잠든 촉 누워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담요 깊숙이 무언가를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리는 것이 담요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어서 가요. 당신이 먼저 살아야 주성이도 살아. 주성이는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린 물을 들이부은 것처럼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나갔다고 했습니다. 장마당에 다녀온다고. 저녁이면 돌아온다고. 그 저녁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주성이는 솥에 물을 끓여 홀짝이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처음 이틀은 문틈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달려가려다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면 발자국은 집 앞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사흘이 되던 날부터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가슴 한 구석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쓰러지려는 것을 간신히 붙잡는 것 같은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주성이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끼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이기는 한데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퉁퉁 부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살덩이가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날카롭게 솟았던 그 각진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민복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손가락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7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얼굴에 묻은 피를 작은 손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금방 새빨개졌습니다. 닦을수록 피가 번져 나왔습니다. 주성이는 닦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아버지 얼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꺾인 손가락으로 그래도 끝내 인민복 안쪽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주성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모기 울음소리보다 더 작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름이다. 김정수. 잊지 마라.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어머니는 중국으로 갔다. 너를 살리려고. 주성이가 옷깃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요. 가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아버지의 손이 마지막으로 한번 주성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바닥 안에 담긴 온기만큼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으로 살아라. 짐승이 되지 마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눈밑이 축 처졌습니다. 가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주성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성이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온기가 사라져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거적대기 하나를 들고 온 그들은 아버지 시신을 무심하게 돌돌 말아 들어 올렸습니다. 누구도 7살 주성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적대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주성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주성이는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얇디 얇은 종이 위에 연필로 눌러 쓴 글자 3개.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대로 손끝으로 글자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김, 정, 수, 엄마.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인지 아니면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눈물보다 먼저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인지 주성이는 종이 쪽지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방 안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따뜻하게 해줄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냄새가 방 안에 너무 짙게 배어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성이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어른들이 함흥역이라고 부르던 그곳으로 주성이는 걸었습니다. 맨발에 가까운 고무신이 얼어붙은 땅을 짓눌렀습니다. 발가락이 먹먹하게 감각을 잃어갔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흥역 대합실에 도착했을 때 주성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을 뜬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잠든 것인지 죽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는 누군가 뱉어낸 국수 찌꺼기 한 점을 두고 아이들이 서로를 물어뜯듯 싸우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입술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눈빛은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주성이는 두 손을 모아 가장 가까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발 조금만 나눠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발길질이었습니다. 주먹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주성이는 손에 쥔 종이 쪽지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싸워야 하는 걸까? 저 아이들처럼 짐승이 되어야 살 수 있는 걸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무서워서 주성이는 손을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종이 쪽지를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속을 울렸습니다. 사람으로 살아라. 짐승이 되지 마라.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성이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쪼그려 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위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쥐꼬리였습니다. 먹다 남은 쥐꼬리. 아이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먹어.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주는 거야. 나중에 주성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철이라는 것을. 이 지옥 같은 함흥역 꽃제비들의 세계에서 그나마 인간의 눈빛을 가진 몇 안 되는 아이라는 것을. 철이의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늙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주성이를 보는 그 눈빛에는 이 처절한 곳에서 보기 드문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 같은 것이. 주성이는 가슴팍에서 종이 쪽지를 떠내 철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혹시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철이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김정수. 맞아. 이게 네 어머니 이름이야. 중국에 있다고? 주성이의 가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이 처음으로 이름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살아야 한다. 철이는 그날부터 주성이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이 들이닥치면 시체 더미 속에 들어가 숨을 참아라. 절대 눈을 깜빡이지 마라. 바닥에 납작 붙어서 죽은 척해라. 두 아이는 차가운 바닥 위에 나란히 누워 연습했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참고 죽은 척. 7살짜리와 12살짜리가 죽는 방법을 연습하는 이 장면이 과연 한나라의 현실이었다는 것이 믿기십니까? 종이 쪽지는 이제 주성이의 소못 가슴팍 깊숙이 숨겨졌습니다. 손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 혼자 있을 때면 꺼내어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졌습니다. 김, 정, 수. 엄마라는 이름.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손바닥 위에 올려준 마지막 온기. 이 종이 한 장이 7살 소년을 일으켜 세울 것이었습니다. 두만강의 총성 앞에서도, 정글의 어둠 속에서도, 이방인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성이 앞에 놓인 길은 아직 1만 킬로미터나 남아 있었고, 그 길에는 주성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죽음들이, 이별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가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흥역에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철이 곁에서 주성이는 살아남는 법을 하나씩 몸에 새겼습니다. 시체 덩이 속에 숨는 법, 공안의 발소리와 일반인의 발소리를 구분하는 법,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지, 어떤 어른의 눈빛이 위험한지, 이 모든 것이 교과서가 아닌 목숨으로 배우는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철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타면 장마당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 위험하긴 한데 배가 고프면 위험한 것도 안 무서워지더라. 주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위험한 것도 안 무서워진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화물열차 지붕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얼굴을 베었습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지붕에 손톱으로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는 웃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상황에서 나란히 지붕에 엎드려 바람을 맞으며 두 아이는 낮게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이상한 순간에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인가 봅니다. 그러나 며칠도 되지 않아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이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장마당 골목을 빠져나가려던 두 아이의 앞뒤로 제복 입은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철이가 주성이의 손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골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왼쪽 막혔습니다. 오른쪽 막혔습니다. 두 아이는 벽에 등을 댄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미안 하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성이의 가슴을 더 깊이 후볐습니다. 꽃제비 수용소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물띠 묽은 죽 한 그릇. 그것을 두고 아이들이 서로의 눈을 파낼 듯 달려들었습니다. 이미 이가 몇 개 빠진 아이, 손가락이 동상으로 시커멓게 죽어가는 아이, 눈에 초점이 없어진 아이들이 한 그릇의 묽은 죽을 향해 짐승처럼 몸을 던졌습니다. 철이가 말했습니다. 나눠 먹자.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용소 아이들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나눠 먹으면 다 굶어 죽어. 여기선 그런 거 없어. 철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성이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나가서는 달리 살아야 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나눠 먹자는 말이 비웃음을 받는 곳, 나눠 먹는 것이 죽는 일이 되어버린 곳, 그것이 어린 두 아이가 갇혀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수용소 탈출은 철이가 계획했습니다. 담벼락의 어느 부분이 가장 낡았는지,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철이는 이미 수용소에 오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한밤중 두 아이는 담벼락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뛰던 아이 하나가 뒤처졌습니다. 담벼락 높이가 그 아이에게는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붙잡아 달라고, 같이 가자고. 그 순간 철이가 주성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우리도 죽는다. 주성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달리면서 들었습니다. 몽둥이 소리를, 비명을, 그리고 비명이 멈추는 소리를. 발바닥이 얼어붙은 땅을 박찰 때마다 그 소리가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달리면서 주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으로 살겠다는 아버지의 당부와 살아남겠다는 본능이 이 순간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탈출 후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숨이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주성이는 그 아이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누더기 한 장이 걸쳐 있었습니다. 그 누더기가 없으면 자신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철이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성이는 손을 뻗었다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뻗었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을 주성이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새벽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소리를 내면 잡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몸이 흔들리도록 울었는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김, 정, 수. 아직은 사람이다. 아직은. 그 말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며 버텼습니다. 두만강은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경규병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틈이었습니다. 철이가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두 아이는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뼈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가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강 한복판에서 주성이는 팔을 저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장 서라! 총알이 수면을 갈랐습니다. 물보라가 얼굴에 튀었습니다. 철이가 주성이의 팔을 붙들고 외쳤습니다. 닥치고 헤엄쳐. 뒤돌아보지 마. 두 아이는 헤엄쳤습니다. 총성이 한 번 들어 울렸습니다. 물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헤엄쳤습니다. 중국 쪽 기슭의 흙이 손에 잡혔을 때 두 아이는 기어오르듯 강가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입술이 파랬습니다. 손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주성이는 그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종이 쪽지가 젖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글자가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몸 전체를 덮쳤습니다. 주성이는 쪽지에 입으로 후후 불었습니다. 손끝으로 번진 글자 위를 다시 짚었습니다. 김정수. 기억한다. 반드시 기억한다. 종이가 사라져도 이 이름만큼은 사라지게 두지 않겠다. 이름을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강가에 서 있던 남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끌었습니다. 쇠쌌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은 사람, 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흔들고 있는 사람, 한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시골로 팔려가게 됐어, 우리는. 주성이는 그 여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곳을 지나쳤을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먼저 보낸 것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어머니가 이런 곳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철이와 주성이는 밤새 창고 바닥을 뒤졌습니다. 썩은 나무 판자를 손으로 뜯었습니다. 손톱이 뽑혔습니다.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주성이가 손을 부여잡고 신음하자 철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프면 엄마 이름 불러. 그게 제일 잘 듣더라. 주성이는 입안에서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두 아이는 빠져나왔습니다. 중국 마을에서 두 아이는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벽보의 뜻을 철이가 읽어주었습니다. 북한 사람을 신고하면 돈을 준다는 거야. 그날부터 두 아이는 눈을 내리깔고 다녔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벙어리인 척, 없는 사람인 척. 시장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구하던 날이었습니다. 공안의 단속이 시작되며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달렸습니다. 주성이는 인파에 휩쓸렸습니다. 철이의 손목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소나귀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공안 차량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철이가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철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성이가 달려가려 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리면 자신도 잡힌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철이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살아남아라. 차 문이 닫혔습니다. 주성이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잡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도 없이 눈물도 닦지 않고 소리를 내어 울지 못하는 이 아이의 울음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울음소리 하나 내뱉을 권리조차 없는 아이.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아이. 혼자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광활한 대륙 위에 철이도 없이.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글자가 더 흐려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김정수.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성이가 이 끝없는 땅 어딘가에서 혼자 헤매는 동안 엄마는 과연 어디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숲속 동굴에서 잠을 청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의 눈에 띄어 설거지를 하게 된 날부터는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국어를 한마디씩 주워 담았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 벽에 손가락으로 날마다 한 문장을 새겼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름은 주성이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이 보던 신문에서 손님의 라디오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으로 간 탈북자들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멈췄던 무언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어두운 밤 주성이는 식당 뒷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북극성을 찾았습니다. 남쪽. 그쪽으로 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발이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허기는 온종일 위장을 쥐어짰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었는지 기억이 흐릿해질 무렵 주성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버지도 철이도 어머니도 모두 이 흙 속으로 같이 묻히는 것인가? 그런데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크고 투박한 손이 등을 받쳤습니다. 누군가가 주성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고무정화를 신은 농부처럼 생긴 사람. 그 사람이 주성이를 어둠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죽 한 그릇이 앞에 놓였습니다. 주성이는 죽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인지 누가 빼앗으러 오는 것은 아닌지. 그 눈빛을 본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수진이야. 부모님이 중국에서 잡혀갔어. 눈이 크고 맑지만 공포가 습관처럼 굳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성이 쪽으로 먼저 죽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더 먹어. 나는 괜찮아. 얼마나 오래 이 아이들이 서로에게 기대었을까요? 처음 만난 그날 밤, 두 아이는 낮은 목소리로 박 씨가 가르쳐주는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박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주성이는 종이 쪽지를 꺼내 김정수라는 이름을 되새겼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찾을 부모님이 없어. 주성이가 수진이의 손을 접었습니다. 그러면 내 엄마가 우리 엄마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주성이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지 못했던 눈물이 이 따뜻한 지하 공간에서 비로소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안이 들이닥치던 날 밤, 발소리가 계단을 향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박 씨가 아이들의 등을 밀었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단 한마디. 절대 잡히지 마라. 남쪽으로 계속 달려라. 주성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뒤를 쫓았습니다. 달리면서 주성이는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어떻게 됐을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철이의 목소리가 귓속을 울렸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우리도 죽는다. 산속 토굴에 몸을 숨겼을 때 수진이가 쓰러졌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손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주성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곁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인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농민들의 손이 주성이를 붙잡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묶였습니다.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이는 토굴 안에 혼자 쓰러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성이는 나무를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수진이를 두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낡은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냐? 주성이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눈 아래 작은 점 하나. 아버지가 딱 한 번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왼쪽 눈 아래 점이 있는 사람이야. 네 어머니는. 주성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엄마 맞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한국에서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모아 너를 찾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가려면 1만 킬로미터를 가야 한다. 1만 킬로미터. 그 말의 무게가 주성이의 가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이토록 많이 걸어왔는데 이 몸으로, 이 상태로 아직 1만 킬로미터가 남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수진이가 토굴 안에 쓰러져 있다는 것이. 주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에 묶인 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여자아이 하나가 있어요. 데려가 주세요. 같이 안 가면 나는 여기서 안 움직여요. 남자가 한참 주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굶주리고 묶이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까? 아버지를 잃고 철이를 잃고 박씨를 잃고, 그래도 이 아이는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먼저 내밀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끝끝내 사람으로 남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풀려났을 때 주성이는 곧장 토굴로 달렸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겨우 눈을 떴습니다. 주성이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가야 해요? 주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거기 있어. 수진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정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달밤의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도 되지 않은 흙길이었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좌석 철골이 뼈에 부딪혔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빈 구멍 사이로 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성이는 수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이의 몸은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아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진이는 몸을 웅크리며 주성이 쪽으로 덧붙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따뜻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성이는 자신의 체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브로커는 말이 없었습니다. 앞좌석에서 담배 연기만 내뿜었습니다. 주성이는 그 남자의 뒤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도움인지 거래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어머니 곁에 닿아야 했습니다. 주성이는 가슴팍을 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접혀서 심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왼쪽 눈 아래 작은 점. 아버지가 딱 한 번 말했던 그 점. 그 점 하나가 주성이의 목숨을 다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1만 킬로미터. 얼마나 먼 거리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부서지고 상처난 몸으로 아직도 1만 킬로미터를 가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이 17살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종이 쪽지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어두운 눈꺼풀 안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수, 엄마. 사흘을 달렸습니다. 포장도로는 단 한 번도 밟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버려진 창고나 폐가에 숨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먹을 것은 하루에 한 번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주성이는 자신의 몫을 반으로 쪼개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거절했습니다. 주성이가 더 강하게 밀었습니다. 네가 쓰러지면 내가 혼자 가야 해. 그러면 나 더 힘들어. 수진이가 잠깐 주성이를 바라보다가 빵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중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브로커가 차를 세웠습니다. 새벽빛이 산 아래에 깔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글 가이드 3명이 나타났습니다. 인계,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브로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아 사라졌습니다. 주성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정글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숲이 아니었습니다. 숲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너무 어두웠습니다. 발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땅이 없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할퀴었습니다. 거머리가 발목에, 종아리에,
손등에 달라붙었습니다. 모기 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이드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소리내는 놈은 즉시 버린다.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주성이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고가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두만강에서도 수용소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아온 아이였습니다. 수진이가 넘어졌습니다. 진흙 속에 무릎이 빠졌습니다. 뽑히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명을 참으려고 온몸을 떠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성이는 수진이의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물렸습니다. 아파도 나 깨물어. 소리만 내지 마. 수진이가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주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걷고 넘어지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걷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성이는 어머니 사진이 젖을까봐 가슴팍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걸었습니다. 진흙이 허리까지 차오를 것 같은 구간에서는 팔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만큼은 이 진흙 속에 잠기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정글 한가운데서 가이드가 멈춰섰습니다. 이쪽으로 오지 마라. 그러나 주성이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풀숲 사이에 하얗게 바랜 것들이 보였습니다.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낡은 신발 한 켤레가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못 버틴 사람들이야. 주성이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았습니다. 그 유골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른인지 아이인지도, 어느 마을에서 왔는지도, 이름이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 내가 여기까지 왔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성이는 눈을 뜨고 다시 걸었습니다. 절대 여기서 죽지 않겠다. 엄마를 만날 때까지는. 그 말을 입안에서 씹으며 발을 뗐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무렵 가이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멈춰. 앞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강물이 보였습니다. 검은 밤 속에서도 강의 넓이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목선 하나가 갈대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하나씩 올라타게 했습니다. 배는 흔들렸습니다. 목선이 강물 위로 나아가는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상류 어딘가에서였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물소리와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주성이는 수진이를 목선 바닥으로 뉘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안 된다. 절대 들지 마. 주성이 자신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뺨이 목선 바닥에 차가운 나무에 닿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강물이 배 아래에서 출렁거렸습니다. 목선이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었는지 물소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성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채로 목선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이 나뭇결에 눌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마침내 뱃머리가 모래에 닿는 감촉이 왔습니다. 라오스였습니다. 두 아이는 기어오르듯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진이의 무릎이 모래 위에 꺼졌습니다. 주성이는 수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살았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주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아래로 눈물인지 강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오스 땅에서도 낮에는 엎드리고 밤에만 이동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이드들의 말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딘가에서 군용 트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모두가 풀숲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먹을 것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성이는 야생 열매를 발견하면 먼저 자신의 입에 넣었습니다. 독이 있는 것은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 온다고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마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수진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수진이가 주성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상처가 손등을 덮고 있었습니다. 가시에 긁힌 자국, 진흙 속에서 굳어버린 손마디, 피가 말라붙은 손가락들. 수진이가 가만히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성 오빠, 우리 반드시 살아야 해. 보여줘야 해. 우리 같은 아이들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거. 주성이는 수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주성이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성이가 걸어온 것은 어머니에게 닿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수, 그 이름을 향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말은 달랐습니다. 우리 같은 아이들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거. 주성이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함흥역에 쓰러져 있던 아이들, 수용소에서 묽은 죽 한 그릇을 두고 서로를 물어뜯던 아이들, 정글 풀숲 속에 유골로 남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이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주성이가 살아남는 것이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으로 살아라.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걷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인가 봅니다. 주성이는 수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우리 반드시 살아야 해. 밀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가 저쪽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태국 국경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주성이는 나무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철조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가 태국이었습니다. 저 너머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대사관에 가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성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로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쓰러지던 아버지가 주성이의 손바닥에 종이 쪽지를 올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말하던 아버지가 철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공안 촬영 유리 너머로 입모양으로 말하던 철이가 살아남아라. 박 씨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등을 밀어주던 그 크고 투박한 손이 절대 잡히지 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주성이를 이 자리까지 밀어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주성이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가요. 주성이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가 철조망을 향해 발을 때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라오스 군인들이었습니다. 포위망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이 겨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이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주성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철조망이 가까워졌습니다. 군인들의 발소리가 더 빠르게 쫓아왔습니다. 주성이가 수진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먼저 가. 먼저 넘어. 수진이가 철조망에 손을 걸었습니다. 주성이가 뒤에서 수진이의 발을 받쳤습니다. 수진이가 넘어갔습니다. 주성이가 손을 걸었습니다. 군인의 손이 등을 잡았습니다. 진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뺨이 흙에 박혔습니다. 팔이 꺾였습니다. 주성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국 국경 경찰의 차량이 철조망 너머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라오스 군인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주성이는 그 틈에 몸을 뒤집었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한국에 보내주세요. 제발 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얼마 만에 내지르는 소리였습니까? 얼마 만에 목을 열어 사람의 말로 외치는 것이었습니까? 소리를 내면 잡힌다고, 벙어리처럼 살아야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이를 악물어온 날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 순간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먼저 해방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태국 경찰이 철조망 문을 열었습니다. 라오스 군인들이 물러섰습니다. 경찰이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주성이는 그 물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이 아닌 수진이의 입에 먼저 가져다 대었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마셨습니다. 주성이도 울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호송차가 왔습니다. 두 아이가 올라탔습니다. 차문이 닫혔습니다. 흑투성이 창문 너머로 정글의 어둠이 멀어져 갔습니다. 주성이는 가슴팍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매 끝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왼쪽 눈 아래 작은 점, 그 점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주성이는 사진을 이마에 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호송차는 방콕을 향해 달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방콕 수용소의 철창은 차갑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좁고 기울어서 하루에 딱 한 번 오후 2시쯤에만 바닥에 네모난 빛 한 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주성이는 그 빛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빛이 오면 달력에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오늘도 살았다. 오늘도 버텼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주성이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몸이 웅크러진다는 것을,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본능적으로 구석을 찾는다는 것을, 이미 안전한 곳에 있는데도 몸이 아직 정글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성이는 그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져 버린 몸이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새벽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수용소 격에 줄을 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날짜를 세는 것이 주성이가 아직 시간 속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온 날은 비가 왔습니다. 수용소 지붕에 빗소리가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통역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상 정보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지역. 주성이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 앞에서 주성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국에 있어요. 이름은 김정수예요. 제발 찾아주세요. 목이 떨렸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오래 품어온 것인지. 함은 그 텅 빈 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꽃제비 수용소에서, 두만강 강물 속에서, 브로커의 낡은 승합차 안에서, 정글의 진흙탕 속에서, 메콩강 목선 바닥에 엎드리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말을 한 번도 제대로 소리내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면 잡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직원이 주성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볼게요. 주성이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이 순간이 꿈처럼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주성이는 아버지의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접고 표기를 반복한 탓에 종이가 낡아 얇아졌고 두만강 물에 한 번 젖었다 마른 뒤로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성이는 눈을 감아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 정, 수.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탑승자 명단에 주성이의 번호가 호명된 것은 이틀 뒤 오전이었습니다. 직원이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주성이 나왔어요. 한국 가는 거예요. 수진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아이는 동시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냥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탓인지 이 순간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인지 그냥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주성이는 유리창 너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땅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구름이 가까워졌습니다. 주성이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눈물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깊은 것도 아닌 그냥 오래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함흥역에서 처음으로 철이를 만났던 날부터 공원 차량 유리 너머로 입모양으로 말하던 철이의 얼굴, 수용소 담벼락을 넘던 그 밤, 두만강 강물의 차가움, 정글 속 유골 옆에 놓인 낡은 신발 한 켤레, 그 모든 것들이 구름 아래 저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꽃제비 주성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살 겁니다. 아버지, 지켜봐줘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작은 쟁반 위에 밥과 국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주성이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이거 정말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야?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사람이 됐잖아. 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알을 하나씩 소중히 씹었습니다. 이 눈물을 어찌 다 말로 할까요? 정글에서 야생열매의 독성을 혀끝으로 먼저 확인하며 살아온 아이가 이제 따뜻한 밥을 쟁반에 받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기적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자동문 앞에 선 주성이의 다리가 굳었습니다.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두렵든 달렸습니다. 총소리에도 달렸고 군인들이 쫓아와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 너머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발이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눈을 뜨면 또다시 함흥역 플랫폼에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닐까.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주성이의 등을 가만히 밀었습니다. 가요, 오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환영 인파가 보였습니다.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터졌습니다. 주성이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을. 기름때 밴 앞치마는 벗었지만 손마디가 굵고 거칠어진 그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는 여인을. 흰머리가 드문드문 섞인 단발머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함흥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그 어깨였습니다. 주성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훨씬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목소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성이는 알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가 멀어도 저 세상 끝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달린 것인지 걸은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그 품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주성이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잡힌다고, 소리를 내면 죽는다고 수없이 이를 악물어온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그것 외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10년치의 모든 것이 그 두 글자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거친 손으로 주성이의 마른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렇게 말랐구나.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손이 마지막으로 이 얼굴을 어루만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7살 아이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담요 깊숙이 무언가를 쑤셔넣고 소리 없이 울며 떠났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진한 육수 냄새와 파 냄새가 났습니다. 주성이는 그 냄새가 세상 어느 향기보다 향기롭다고 느꼈습니다. 이 냄새를 맡기 위해 1만 킬로미터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두만강을 헤엄쳤고 정글을 기었고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이 냄새 하나를 향해 주성이가 엄마의 젖은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는데 나 됐어요. 엄마가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인천공항 대합실이 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눈물을 어찌 다 말로 할까요? 7살 소년이 죽어가는 아버지 손바닥 위에서 받아든 이름 석자가 마침내 이 품에 닿은 것입니다. 몇 주 뒤 학교라는 곳에 처음 갔습니다. 주성이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두만강도 건넜고 정글도 지났는데 교실이 무서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총이나 공안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수근거리는 목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말투가 이상하다고, 억양이 다르다고, 주성이를 흉내내는 아이들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급식 시간에 남은 음식을 주머니에 쑤셔 넣다가 선생님에게 붙잡혔습니다. 교실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주성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래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수용소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 이 아이 자신도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엄마를 문 밖에서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거친 손을 모아 비는 엄마를. 주성이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살아서 왔는데, 살아서 만났는데 나는 또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식당 일을 하며 푼돈을 모아 브로커에게 보내고 혼자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엄마가 아들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을 혼자 벌었습니다. 강물이 보였습니다. 검은 강물이었습니다. 주성이는 그 강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강은 총도 없고 경비병도 없는데 건너도 되는 강인데 그런데 왜 이쪽에서 서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흔들리는 자심이 주성이는 부끄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귓속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남아라. 공안 차량 유리 너머에서 입모양으로만 전해줬던 그 말이 살아남아라. 주성이는 문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헐떡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주성이를 꽉 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바보야. 너 없으면 엄마는 어떡해? 힘들어도 같이 견디자. 포기하지 말고. 엄마가 옆에 있잖아. 주성이는 엄마의 등을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성이가 먼저 놓지 않았습니다. 함은 그 새벽에 잠든 척하며 엄마가 떠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이번에는 먼저 꼭 안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학교 축제 무대 위에 선 것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주성이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관객석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있었고 구석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꽃제비입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체들 사이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두만강에서 총을 맞을 뻔했고 정글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를 도와주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끝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라고 했거든요. 무대 아래에서 엄마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 사이를 매일 오가며 버텨온 10년이었습니다. 혼자 식당 일을 하며 모은 푼돈을 브로커에게 보내고 아들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무너지던 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름 석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종이 쪽지에 쓰인 이름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1만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그 이름이 저를 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살린 것입니다. 관객석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엄마의 어깨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성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처럼 걷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여러분 자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요. 무대 아래의 오열과 무대 위에 떨리는 목소리가 하나로 포개지는 그 순간이 이 드라마의 가장 높은 봉우리였습니다. 이 눈물을 어찌 다 말로 할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이 죽어가면서 아들 손바닥 위에 올려준 이름 석자가 마침내 이 무대 위에서 빛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축제 무대가 끝난 뒤 조용한 날들이 왔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들판처럼 그냥 고요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침이 오고 밤냄새가 나고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하루들이었습니다. 주성이는 처음에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쫓아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그냥 앉아서 밥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매일 조금씩 확인하듯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제인권회의 초청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부엌에서 파를 썰다가 손에 칼을 든 채로 뛰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그 경계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주성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손에 아직 칼을 들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로. 주성이는 그 밤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종이 쪽지를 꺼내놓았습니다. 이제는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수없이 접고 펴고 두만강 물에 한 번 젖었다 마르고 정글의 진흙 속에서 가슴팍으로 지켜온 그 종이가 이제 빛바랜 얇은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 정, 수.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사람이 됐어요. 공항에서 엄마가 주성이를 꼭 안았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거친 손으로 주성이의 뺨을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당연히 잘해. 니만큼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겠어.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두만강 강물 속에서도 정글 진흙탕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그 온기가 지금 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회의장 단상에 선 주성이는 정장 주머니 속을 한번 매만졌습니다. 엄마 사진과 낡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여러분 자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주성이는 그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울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들 손바닥 위에 올려준 이름 석자가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수진이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성이에게는 세상 어떤 잔칫집보다 풍요로운 자리였습니다. 수진이가 주성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성 오빠, 우리 정말 많이 왔죠? 주성이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정글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요. 그 짧은 말 한마디 안에 두 사람의 모든 역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콩강 목선 바닥에 엎드리던 밤이, 라오스 밀림 속에서 야생 열매의 독성을 혀로 확인하던 손이 이제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주성이는 그 손을 잡고 공원을 걷다가 문득 멈추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기적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볕이 따뜻하고 바람이 불고 아이가 웃고 있다는 것이 주성이에게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졌습니다. 허리도 예전보다 조금 굽었습니다. 하지만 주성이가 집에 오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가스불을 켰습니다. 하얀 쌀밥을 짓는 엄마의 뒷모습이 주성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밥 냄새가, 지수 냄새와 파 냄새가 섞인 그 향기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기라고 주성이는 생각했습니다. 1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맡으러 온 냄새였으니까요. 주성이는 이따금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새로 도착한 탈북민들이
자동문 앞에 서서 굳어 있을 때 주성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한영 인파도 아니고 카메라도 아니고 그냥 먼저 온 사람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오셨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왔거든요. 정말 괜찮아지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제가 증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주성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함흥역에서 처음 철이를 만났던 날 그 눈빛처럼. 그리고 어느 저녁 주성이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철이 형, 나 형 말대로 살아남았어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형 같은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형이 어디에 있든 부디 살아있기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철이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공안 차량 유리 너머에서 입모양으로만 전해준 그 말이 살아남아라. 그 말이 주성이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었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성이는 압니다. 그리고 그 밝혀지지 않음이 이 땅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말해준다는 것도 압니다. 낡은 종이 쪽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 하나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철이 같은 아이들을, 박씨 같은 사람들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요. 봄볕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종이 쪽지 위로 따뜻하고 고요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글자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주성이의 온몸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들 손바닥 위에 올려준 이름 색자가 7살 소년을 1만 킬로미터 넘어 엄마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짐승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끝끝내 사람으로 남으려 한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봄날 햇살 속에서 조용히 닫힙니다. 인생은 결국 살아볼